안녕하세요. 요청하신 수십 개의 미국 주식 티커 목록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방금 미국 시장이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이 최신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신호랑 또 그냥 흘려들어도 될 소음을 가려내는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어떤 기업은 미디어 업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소식을 터뜨렸고, 네네. 어떤 기업은 또 조용히 애널리스트들 평가만 새로 받았죠. 그리고 상당수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목표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그냥 하루짜리 소음이고 또 어떤 뉴스가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진짜 신호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웠던 기업들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역시 가장 큰 뉴스는 넷플릭스, NFLX에서 나왔네요. 이건 거의 미디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여러 매체에서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WBD 인수전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네, 맞아요. 파라마운트, 컴캐스트 같은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랑 같이 잠재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입찰 마감일이 11월 20일이니까 정말 코앞이죠.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이 거대한 M&A 움직임이랑 동시에 완전히 다른 방향의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다른 거요.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 전략을 아예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거든요. 아,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기존처럼 그냥 모바일 게임을 앱에 넣는 수준이 아니라 TV 앱을 통해서 네, 하려고 한다. 이 두 전략이 서로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느낌일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컨텐츠 왕국을 만들려는 큰 그림, 그리고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디테일한 전략, 둘 다 말이 되죠. 네, 둘 다 일리는 있네요. 하지만 시장은 이걸 보고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주가는 4%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아, 정말요? 호재인데도요? 네, M&A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새로운 게임 전략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이게 동시에 작용한 거죠. 게다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7일에 주식 분할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당분간 변동성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디즈니, DIS는 상황이 좀 더 명확해 보여요. 11월 13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거의 8%나 급락했으니까요. 스트리밍 구독자 수는 예상을 넘었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반응이 차가웠을까요? 구독자 수는 늘었지만 시장은 이제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거죠. 아, 총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특히 앞으로의 실적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약하게 제시한 게 결정타였어요. 결국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거군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 반응도 딱 갈렸는데요. 제프리스는 목표 주가를 144달러에서 136달러로 낮추면서 단기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있어요. 실적 발표 때 CEO 밥 아이거가 AI에 대해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회사 전체에 AI를 활용할 경이로운 기회가 있다, 이렇게요. 이게 그냥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를 언급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비전 제시, 이런 성격이 강해 보여요. 반면에 CFO의 발언은 훨씬 현실적이었죠. 아, 어떤 발언이었죠? 유튜브 TV랑 벌이고 있는 ESPN 채널 송출료 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거든요. 아, 이건 디즈니가 AI라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여전히 전통 미디어 사업의 발목에 잡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뭐랄까 화려한 미래와 골치 아픈 현재가 공존하는 셈이죠. 디즈니가 콘텐츠 수익성으로 고민하는 동안에 아예 다른 방식으로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도 있네요. 힘센 허스, 헬스, HIMS의 움직임이 저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랩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업 확장입니다. 힘스는 지금까지 원격 진료랑 처방약 배송, 그러니까 치료에 집중해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랩스 출시는 예방과 관리라는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들어가는 출사표거든요. 퀘스트 다이어그노스틱스랑 협력해서 고객이 집 근처에서 혈액 검사 같은 걸 받고 그 결과를 앱으로 확인하면서 전문가랑 상담까지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플 때면 찾는 서비스에서 건강할 때 관리해주는 평생 파트너로. 맞습니다. 그렇게 진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길에서 그 특이한 모양의 밑창을 가진 운동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아, 올러닝. 네, 바로 오논이죠.
ONON이죠. 이 회사는 특별한 뉴스 없이 오직 실적만으로 시장의 환호를 받았네요. 맞아요. 며칠 전인 11월 12일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 연간 전망치까지 올려잡았거든요. 그 강력한 모멘텀이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와, 이게 시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M&A나 신사업 같은 화려한 뉴스 없이도 핵심 사업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증명하면 주가는 반응한다는 거죠. 요즘 같은 변동성 강세에서는 이런 기본기가 탄탄한 기업들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번은 시장 헤드라인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서류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 볼까요? 네, 공시나 리포트들. 네, 꼼꼼히 봐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요. 먼저 블럭, SQ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었네요. 네, 투자회사 TD 카우엔이 매수 등급하고 목표 주가 91달러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어요. 11월 19일에 있을 투자자의 날 행사를 앞두고 나온 건데요. TD 카우엔의 분석은 간단해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아,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네, 다가오는 행사에서 회사가 제시할 장기적인 비전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데커스 아웃도어, DCAK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텔세이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목표 주가를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올렸어요. 여기서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등급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애널리스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해요. 아웃퍼폼은 앞으로 1년 동안 이 주식이 S&P 500 같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거라고 예상한다는 뜻이에요. 뭐 강력 추천 바로 아래 단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알겠습니다. 텔시가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 명확해요. 바로 호카와 어그, UGG 이 두 브랜드의 성장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모네이드, LMND에서는 주요 주주인 소프트뱅크가 지분 변동 보고서 스케줄 13GA를 제출했어요. 이런 공시는 왜 중요한 건가요? 근손 투자자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공시에서 소프트뱅크는 보유 지분이 약 356만 주, 전체의 4.8%라고 보고했어요. 만약 이 지분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거나 줄었다면 그건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죠. 아, 그래서 항상 주목해야 하는 서류군요. 네, 진롱, 지에서도 여러 서류가 제출됐네요. 3분기 분기 보고서인 10KO랑 내부자 주식 매각 예정 통지서인 폼 144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것도 좀 풀어주시죠. 네. 10KO는 지난 실적 발표 때 들었던 헤드라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담은 뭐랄까 감독판 같은 거예요. 하하, 감독판. 네. 사업 부문별 상세 실적이나 회사가 마주한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폼 144는 회사 내부자가 나 곧 주식 팔 거야 라고 시장에 미리 알려주는 공지예요. 아, 그럼 이건 무조건 나쁜 신호인 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세금을 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매도 규모가 크거나 여러 임원이 동시에 판다면 한 번쯤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벨링브랜즈 BRBR은 새로운 이사를 임명한다는 좋은 소식하고 CFO가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는 소식이 같이 나왔네요. 11월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더 눈길이 가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상반된 정보가 같이 나올 땐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새로운 이사 영입은 장기적인 지배구조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하필 실적 발표 직전에 CFO가 주식을 파는 건 투자자들을 좀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이 좀 그렇죠. 물론 매도 금액이 8,900달러 정도로 아주 소액이라 큰 의미를 두긴 어렵지만 타이밍이 절묘하긴 하죠. 자, 이제 정말 재미있는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는 폭락한 경우 바로 로빈후드, HOOD입니다. 네, 이거 아주 흥미롭죠. 10월 운영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총 자산은 전년 대비 115% 늘고 암호화폐 거래량은 480%나 폭증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9%나 빠졌단 말이죠. 이건 시장 심리를 공부하기에 완벽한 교과서예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조각이 있는데요. 네? 첫째, 그날 나스닥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아주 강했어요. 로빈후드도 그 파도를 피하지 못한 거죠. 아, 시장 전체가 안 좋았다. 네. 둘째, 바로 뉴스에 팔아라, 셀 더 뉴스라는 격언이 현실이 된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 좋은 데이터 발표를 기다렸다가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 거죠. 거기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죠. 공교롭게도 같은 날 CFO와 다른 이사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폼4 공시가 떴어요. 아, 회사는 기록적인 성장을 자랑하는데 정작 경영진은 주식을 팔고 있다. 이 상반된 신호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한 겁니다. 데이터는 좋았지만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의 행동이 신뢰를 깎아먹은 거죠. 옆 동네 코인베이스 CON도 비슷한 이유로 같이 하락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나머지 기업들을 한번 짚어봐야 할 텐데요. 요청하신 목록에 UPST, SOFI, AFRM, 오픈, RKT, DUOL 같은 고성장 기술주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 기업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렇다 할 개별 뉴스가 없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개별 뉴스가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중요한 뉴스일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지금 이 기업들은 시장에서 개별 회사로 평가받기보다는 고금리 시기에 취약한 고성장 기술주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회사의 작은 소식보다는 연준의 금리 관련 발언 한마디에 주가가 다 같이 오르내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진짜 스토리는 거시경제의 바람에 따라 함께 움직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외에 러브삭, LOV는 12월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알렸고 웨이페어, W는 블랙 프라이데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도의 소소한 소식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티커를 확인하다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생겼어요. 네, 말씀하세요. TDO라는 티커를 주셨는데 이게 주요 미국 증시에서는 잘 검색되지 않고 주로 호주 증권거래소의 에너지 기업 티커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원격 의료기업인 텔라더캐스를 의도하셨다면 티커는 TDOC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디오스 역시 미국 의사 커뮤니티인 독시미티가 맞으신지 확인이 필요해요. 런던 증시의 유명한 신발 브랜드 닥터 마틴도 같은 티커를 쓰거든요. 독시미티는 지난 24시간 동안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을 깊이 있게 훑어봤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넷플릭스의 거대한 야망이 드러난 M&A 썰, 실적 발표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힌 디즈니, 네, 예방의학으로 사업 모델을 진화시키는 힘스앤허스, 그리고 오직 실력으로 증명한 온홀딩. 이게 이번 주 시장의 핵심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많은 기업들은 개별 스토리보다는 시장 전체라는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기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지금 시장의 돈과 관심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떤 이야기에 열광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 같은 전통 미디어 공룡을 삼키려 하고 디즈니는 그들이 만든 스트리밍 세상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스트리밍 전쟁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술 기업으로 시작한 파괴자들이 자신들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전통 스튜디오들을 집어삼키는 이 거대한 통합의 시대 말이에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 흐름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보게 될 영화와 드라마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